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11월 6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강력한 규제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의 규제가 많아서 주택 거래량도 없고 비교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들도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대략 시리즈로 3번 정도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개념이 뭐냐라는 걸 한번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번 11월 6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제 정책 하에서 우리처럼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꿈이 없는 거냐? 뭐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이 없는 거냐? 라는 걸 한번 시리즈로 엮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을 분양할 때 공급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택지비나 자, 건축비 또는 건설업체 적정 마진까지를 더한 가격을 분양가로 산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정한 최고 가격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최고 가격 제도라는 거는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임대료 규제 제도이다 또는 분양가 한도제 최고 가격 규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경제학적으로 많이 검증이 돼 있지만 이 임대료 규제 제도는 결국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못 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단기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장기적으로는요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요. 이익이 안 남죠. 내 맘대로 받는다면 예컨대 평당 2,500 받는 지역인데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2,000밖에 못 받는다. 그럼 돈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공급을 안 하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자재를 좋은 걸 쓸까요? 안 좋은 걸 쓸까요? 아무래도 안 좋은 걸 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현행 다시 말해서 이번에 발표하기 이전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어떠했냐 그 이야기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공공택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 있었어요. 공공택지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주로 LH공사라든가 지방공사 등이 깎아서 일반 건설회사에다가 택지를 분양해서 거기다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공공이 만든 택지는 저렴하게 공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한제가 적용돼 있었다.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민간 택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는 이제 적용이 거의 안 됐죠. 자, 그런데 민간 택지 아파트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 하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요, 보통 이제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 승인을 받을 때, 자, 분양가 심사를 받아요. 예컨대 업체가 내가 2,500 받을 예정이다. 라고 분양 승인을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보증을 빌미로 보증 안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분양 보증입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보통 책정한단 말이죠. 아니면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 평균 가격 이하로 책정하게 되고 분양 후 1년이 지난 아파트만 있을 경우에는요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서 최대 5% 정도의 시세 상승만 반영해서 분양가를 결정했단 말이죠.
단,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다면 평균 기존 아파트죠. 기존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보다 적게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분양가 상한제를 새로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제도이냐 그 이야기예요. 일단은 여러분 그 1번 보니까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 지정 요건을 개선하겠다. 다시 말해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투기과열 지구이면은 일단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적용 시점을 개선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날부터죠. 우리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요, 시군구의 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5일 이내에 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특히 이 강남 재건축을 잡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의 과정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니까 계획을 인가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처분하겠다 분양하겠다 라는 계획을 조합이 세워가지고 인가를 신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은 분양을 하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이로부터 이제 보통 1, 2년 뒤에 분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가격이 주로 재건축 같은 경우 올라가는 시점이 보통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부터 잡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보다는 훨씬 앞당겨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개선이다 그런 건데요.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컨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4천, 4,500이다.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3천만 원에 분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이야기죠. 분양받은 사람은 보통 평당 한 1000에서 1500 정도의 차익이 있죠. 자, 그러니까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차익이 남을 것이다. 바로 로또 아파트다라고 보통 비판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 자, 그러면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아예 분양을 못 받도록 막아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이 전매라는 게 되파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 아직 아파트 입주하기 이전에 분양권 권리의 상태에서 타인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 걸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데, 자,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내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요, 전매 제한 기간을 현재는 3, 4년에 불과하지만,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은 앞으로 5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분양을 받으면 보통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10년인데요. 10년간은 절대로 못 파는 거예요. 분양권 상태에서도 못 팔고 내가 아파트를 입주했다 하더라도 못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요자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요. 일단 뭐 이런 겁니다. 당연히 정부가 원하는 바 투기 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겁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때문에 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실수요자 이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여러분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 분양가 상한제를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시장은요 수요자 공급자가 알아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정부가 시장 간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왜곡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수요 공급의 가격 결정 원리가 무시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강남이죠.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사유지 생권 침해 논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 그 재건축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중에 재건축도 공부하자고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아파트가 500개예요. 그런데 5층짜리인데 이거 때려 부시고 20층, 30층으로 지었더니 2,000개가 됐다고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조합원들은 한 개씩 일단 가져간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500개는 빠졌네요. 나머지 1,000개를 일반인에게, 우리에게 일반 분양해 가지고 결국 그 돈 가지고 기존의 아파트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충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일반 공급 물량을 비싸게 받을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요. 조합원 분담금이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합원들의 부담액이 커지겠죠. 커지니까 조합원들이 모두 찬성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반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약화되면 결국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공급 감소가.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그 이야기인데, 자, 공급자 분양을 포기할 경우, 왜요? 돈이 안 되니까요. 자, 분양을 포기한다면, 방금 설명드렸죠? 아파트의 공급 감소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공급이 줄어요.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죠.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념 설명할 때요. 공급자 입장에서 돈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좋은 자재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자, 그래서 품질 저하가 우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요 근래 이제 뭐 최근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주변 시세는 평당 4,500인데 근데 3,000에 분양한다 보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요. 훨씬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되면 결국 수억 원의 차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로또라고 불리면서 투기 광풍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이죠. 그런데 이제 국토부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토부의 생각도 좀 읽어보자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러면은 왜 그 위험한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야기죠. 보니까 자, 지난 1년 서울시 분양가격 상승률이 무려 21.02%예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 대략 5.7%인데 4배 정도가 되더라. 4배.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서 집값세 약 3.7배 오른 분양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죠. 그런데 분양가만 올라가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국토부는 어떤 것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거냐?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요. 평당 4천으로. 그러면 주변에 있던 기존 아파트, 구축이죠. 기존 아파트는요, 원래 평당 3,200이었어요. 그런데 3,500, 3,800으로 따라 올라가겠죠. 그럼 또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분양하는 신규 분양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죠. 4,500까지. 이와 같이 신규 분양 아파트하고 기존 재고 아파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국토부 입장은 그래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기존의 집값은 안정될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통계를 봤더니 국토부는 2000년부터 쭉 한 20년의 통계를 봤더니 분양가를 자율화했을 때 우리가 분양가 자율화를
IMF 직후에 DJ 정부에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는 주구장창 분양가 규제를 했던 나라예요. 자, 그런데 98년 12월 달에 IMF 때문에 주택 공급이 너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을 늘려야 자가주택 보급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분양가를 자유화한 겁니다. 그때 가격들이 물론 올랐죠. 그런데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에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 떨어지고 있다. 이쪽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나중에 또 자유화 했더니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런데 자,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다시 실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다시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 그게 지금 점선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우리 국토부의 생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제 민간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약, 대박, 로또 청약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NO. 왜냐하면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3, 4년이지만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 이제 발표했습니다만은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최대 10년까지를 전매 제한하겠다.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분양받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뭐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니까 국토부는 뭐라 그러느냐, 최신 기술과 최신 자재로 만든 좋은 집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품질 저하 우려는 전혀 없다. 왜냐? 이 공급업자 같은 경우도요, 과거의 분양가 상한제처럼 택지비에 건축비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가산비 있죠, 가산비. 즉, 건축업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 다시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을 향해서, 이제 국토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권에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의 주택이 일단 30만 개이고, 서울 도심만 해도 4만 호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3기 신도시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게 대략 수도권 근처에서는 약 48만 가구예요. 그래서 2005년 정도까지, 2025년이죠. 2025년 정도까지면은 수도권에 약 한 50만 가구 정도가 신규로 분양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공급이 저하된다라는 것은 걱정에 불과하다. 더더군다나 과거 통계를 봤더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때에도 공급이 전혀 줄지 않았다. 이거 50만 개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공급 물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또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과 동시에, 즉 수요 억제책이죠. 대출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중과시한다든지, 자, 분양권 전매할 때 양도세를 중과세 50% 받아요, 지금은. 이와 같이 말이죠.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쓰면서 공급은 비교적 늘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감소는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이와 같이 자, 국토부의 주장은요, 분양가 상한제의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나름의 보완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최고 가격 규제 때문에 근데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48만 개, 50만 개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수도권 기준이에요. 지방 물량까지 하면은 대단히 많을 것이고, 지금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 공급 물량 말고 민간 건설업체 공급 물량까지 하면은 더 많겠죠.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대략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국에 40만 개 이상 공급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 5년 정도의 분양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즉,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분양 상담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돈을 벌 것이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할게요.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공급에 걱정은 없다 그 이야기고, 품질 저하는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건설업체가 뭐 최신 기술이 아니라 별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돈이 안 되면 아무래도 값이 싼 자재를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품질 저하는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기존 주변의 재고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택 가격은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공급 물량이 비교적 많이 계획이 잡혀 있고 이미 택지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우려는 하지 않는데, 품질 제한은 좀 걱정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것이냐. 국토부가 얼마 전 2019년 11월 6일 날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의 좀 더 구체적 내용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방법들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래도 이 시리즈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투자는요, 비교적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남들이 두려워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거꾸로 투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남들이 두려워해야 가격이 싸요. 가격이 쌀 때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재테크닥터 주영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다음에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